다른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작게 보면 여기가 휴먼 인슐린인데요. 여기를 확대해 보면 여러 종류의 알터너티브 스프라이싱 폼이 있지만 제일 밑에 걸 기준한다면 3개의 엑손이 있네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로틴 코딩이 시작되는 것 같고, 좀 자세히 포지티브 스트랜드와 네거티브 스트랜드, 그리고 이 아미노산 시퀀스를 기반으로 이제 RNA 시퀀스를 보면 여기가 AUG, 메사연이 시작된 AUG이고요. 그 다음에 GCC, 알라닌, 이런 식으로 이 트랜슬레이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mRNA 시퀀스와 똑같은 시퀀스인 센스 스트랜드는 이 아래 거, 즉 네거티브 스트랜드가 센스 스트랜드, 그리고 포지티브 스트랜드는 엔타이센스 스트랜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놈 브로처를 자세히 보시면 이 쥔마다 작은 화살표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트랜스크립션 방향입니다. 즉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진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진도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RNA 전사를 얘기할 때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동하는 방향, 그게 5에서 3로 되는 그 스트랜드가 센스 스트랜드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화살표가 오른쪽인 거는 파티브 스트랜드가 센스 스트랜드인 거고요. 화살표가 왼쪽,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들은 네거티브 스트랜드가 센스 스트랜드인 진인 겁니다. 즉 휴먼 지놈에 있는 진들은 어느 쪽이 센스냐, 어느 쪽이, 그러니까 포지티브 스트랜드와 네거티브 중에 어떤 쪽이 센스냐 하는 것들이 랜덤하게 그렇게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들은 포지티브가, 어떤 진들은 네거티브가 센스 스트랜드가 되는 거죠. 그럼 2번, 3번도 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뭐죠? 랜덤으로 정했다?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랜덤? 사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답이 있는데요. 여기 표시한 UCS 지론 브로처에 표시되는 부분에 이 전체 크로모좀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인지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크로모좀을 봐도 이렇게 표시되게 되는데요.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즉 숏암이 왼쪽, 롱암이 오른쪽으로 항상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시브 스트랜드를 위로 표시했을 때 5' 쪽이 숏암, 3' 쪽이 롱암이 되게 표시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숏암 끝쪽에 어떤 스트랜드 하나의 5' 엔드와 3' 엔드가 있겠죠. 그리고 롱암 끝쪽에 어떤 스트랜드에 또 역시 5' 엔드와 3' 엔드가 있겠죠. 그런데 5' 엔드가 숏암 끝에, 그리고 3' 엔드가 롱암 끝에 있는 그 스트랜드를 파지티브 스트랜드라고 하고, 그 반대쪽을 네거티브 스트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지티브 스트랜드가 위가 되도록 표시하면 결국 숏암이 왼쪽, 롱암이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역사를 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재밌는 파트가 이 두 개의 그룹의 경쟁 스토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원래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크레이그 벤터였고, 크레이그 벤터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나와서 독자적인 또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후임자는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로 임명이 됐고, 이 두 그룹이 서로 다른 어떤 좀 방법론, 또 약간 철학을 가지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서도 조금 다르고, 뒤엔 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인간 유전자, 인간 게놈 서열의 어떤 소유권, 지식재산권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또 이슈도 있고, 이게 프라이빗 섹터와 퍼블릭 섹터 간의 어떤 그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얽히면서 엄청난 이제 좀 이 양쪽 그룹 간의 경쟁과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상대편 그룹을 비난하고, 또 비난하면서 또 서로 뺏기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와중에 이렇게 이제 파토가 나게 할 수 없어서
두 그룹이 실제로 좀 협력을 좀 해야 된다는 또 그런 압력과 함께 두 그룹을 그냥 중재해서 동시에 끝낸 걸로 하자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초안을 발표할 때도 양쪽 그룹이 따로따로 발표를 성공해서 발표한 걸로 하고, 실제로 인간 프로젝트의 완성도 아까 보시겠지만 정확한 완성 시점이 언제이냐가 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진행됐는데 또 어느 시점을 정해서 자, 지금 끝난 걸로 이제 완료 선언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휴먼 지론 프로젝트의 그 실험 연구 방법론을 설명하는 어떤 그림인데요. 이 오른쪽이 퍼블릭 섹터가 했던 전략이고 왼쪽이 크레이크 벤터의 그 셀레라 회사에서 했던 전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DNA의 소스가 되는 셀이 있을 거고요. 그 셀마다 다이플로이드 두 세트의 DNA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시퀀셜하려면 이거를 뭐 어떻게 다뤄야 되는데, 이 DNA를 어떻게 하면 일단 불릴 수 있죠. 세포를 복제시키거나 많이 얻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세포를 이용해서 DNA를 왕창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분업해서 누구는 뭐 이 부분하고 누구는 이 부분하고 뭐 크로모소멜로도 나누고 분야별로 나눠서 막 나눠서 시퀀싱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일단 뭔가 DNA를 쪼개야 되겠죠. DNA를 막 쪼개서 한 프레그먼트를 얻습니다. 근데 이제 얻고 나면 어떡하죠? 근데 이 프레그먼트를 그냥 불릴 방법은 없습니다. 이 프레그먼트 DNA가 셀 밖으로 일단 나오게 되면 불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리기 위해서 소위 클로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내에서 주로 이제 프로카리오트에서 복제할 수 있는 어떤 DNA 조각을 우리는 하나 가지고 있고, 주로 이제 플라즈미드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DNA 조각과 내가 이 뭔가 실험하고 싶은 DNA 조각을 붙여가지고 라이게이션해서 이런 서큘러 DNA를 만듭니다. 자, 이런 DNA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 같은 데 집어넣으면 이게 그 박테리아에서 계속 불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DNA를 왕창 불려서 실험에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을 클로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클로닝은 시퀀싱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또 생어 시퀀싱 파트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이 우리가 더블 스탠드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그냥 시퀀싱할 방법은 없습니다. 생어 시퀀싱은 그냥 모르는 시퀀스를 알아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반드시 일부 시퀀스를 알고 있어야 이 알고 있는 시퀀스를 바탕으로 거기에 프라이머를 짜서 그 프라이머를 바인딩 시키고, 그다음 DNA 폴리머레이즈가 쭉 합성하게 하는, 새로운 스탠드를 합성하게 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시퀀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시퀀스를 일부 알지 않으면 우리는 나머지 시퀀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는 모르는 시퀀스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시퀀스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로닝이 돼 있으면 우리가 타겟하는 목표라는 이 시퀀스가 우리가 이미 시퀀스를 알고 있는 다른 DNA 조각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시퀀스 조각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또는 반대쪽으로 합성함으로써 시퀀스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놈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들은 셀을 왕창 불린 다음에 DNA를 얻고, 이 DNA를 랜덤하게 자르고, 이 랜덤하게 자른 조각들을 각각 벡터에 클로닝해서 이런 클론된 시퀀스 조각들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런 클로닝에 사용되는 벡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 인서트 사이즈가 크기가 여러 종류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벡터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인서트 사이즈가 아주 작은 벡터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인서트 사이즈가 아주 큰 벡터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프로젝트 팀이 선택한 것은 최대한 큰 벡터를 쓰자는 겁니다. 가장 크게 덩어리를 잘라서 나누어 놓고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하자는 것이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 조각들을 이제 얻어졌으니 이 조각들을 그냥 전 세계 랩에 나눠주고 시퀀싱 하라고 하면 될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뭔가 어느 조각이 어느 조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해놓고 보자 하기에는 낭비가 좀 심할 것 같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조각이 어떤 조각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각 조각을 다 시퀀싱하면 모르겠지만 시퀀싱 하지 않고 어느 조각이 어느 조각인지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그걸 위해서 마커란 것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크로모점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식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 게놈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을 우리나라 전국의 이 항공 사진들을 쫙 찍어 놓고, 근데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지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항공 사진들을 쫙 찍어 놓고 그 항공 사진들을 쭉 맞춰가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드는 과정 생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각 사진들만 보고는 이게 도대체 뭐 전라도 사진인지 서울 사진인지 강원도 사진인지 알 방법이 없죠. 근데 다만 우리가 위치를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63빌딩이 찍혀 있으면 그건 서울 사진이다. 우리가 63빌딩이 서울에 있다는 걸 아니까. 또는 뭐 불국사가 찍히면 그건 경주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그 사진이 찍힌 걸 보고 나서 이건 서울 사진이야, 이건 경주 사진이야, 그리고 그 뭐 63빌딩이 찍힌 사진 옆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보였는데 그 섬이 찍힌 또 다른 사진이 있으면 이것도 서울 사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즉 위치를 아는 마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 크로모점수의 어떤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마커가 있고, 그 마커가 어떤 클론 속에 존재하는 걸 알게 되면 이 클론에 존재하는 인서트는 이 마커 주위에 있는 거구나 하고 이 클론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런 식으로 크로모점의 각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마커들을 찾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런 우선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커 지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각 클론들마다 어떤 마커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죠. 뭐 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퀀스를 가지고 하이브리데이션해서 그거에 바인딩하는 클론을 찾는 방법도 있고요. 특정 시퀀스의 스페시픽한 PCR 프라이머를 가지고 그 PCR 프라이머에서 PCR을 떴을 때 무슨 밴드가 하나 뜨면 그 시퀀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마커를 포함하고 있는 클론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각 클론들마다 어떤 마커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마커들 정보를 가지고 어느 클론들이 어느 크로모점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보다 보면 실제로 거의 똑같은 주목되는 클론도 있고 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클론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인가도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만드는 거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일 거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만들면 여전히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골고루 커버할 것인가. 이건 뒤에 이제 NGS를 할 때도 커버리지라는 문제랑 똑같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클론을 좀 많이 만들면 또 웬만큼 다 커버가 되죠. 이렇게 해서 웬만큼 다 커버가 되도록 만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다 쓸 필요 없죠. 전체 크로모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다 넓게 커버하는 클론들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미니멈 타일링,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타일로 이 전체 바닥을 다 덮자는 거죠. 미니멈 타일링 패스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 클론들을 골라내고 나면 이제 이 클론들만 골라서 시퀀싱을 하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 클론을 골랐어요. 골라서 이걸 또 어떤 실험실에서 이제 붙잡고 시퀀싱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막 랜덤하게 쪼갠 다음에 그거를 더 작은 사이즈의 인서터를 가진 벡터에다 클로닝 해놓고 각 클론들 중에서 어떤 클론들이 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찾아내고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양한 인서트 사이즈를 가지는 벡터들의 종류들을 소개해 봤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플라즈미드죠. 이 이제 박테리아 속에 존재하는 이제 더블 스트랜드 DNA를 기반으로 한 건데요. 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티피셜 크로모좀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특정 개체에서 마치 크로모좀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개체에서 이렇게 세 분열할 때 같이 분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아티피셜 크로모좀을 쓰고요. 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유용하다고 했죠. 그래서 초창기에 주로 이스트 아티피셜 크로모좀을 썼는데 이게 좀 불안정해서 리코네이션이 잘 생긴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나중에 주로 이제 박테리아 아티피셜 클로닝을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큰 사이즈의 클론들의 클로닝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미니멈 타일링 패스 같이 해서 우리가 시퀀싱 헤드의 클론을 골라내고 그 클론을 가지고 다시 또 작은 벡터에 다시 클로닝 해놓고 그걸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시퀀싱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사이즈의 프레그먼트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 킬로베이스, 뭐 한 10몇 킬로베이스 정도 되는 프레그먼트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걸 다시 또 랜덤하게 쪼갠 다음에 벡터 클론에 넣고 그 클론들을 또 이제 위치를 맞춰보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사이즈가 작아지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랜덤하게 잘라서 벡터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그 벡터들을 양쪽 끝을 시퀀싱 해서 시퀀 조각들을 모은 다음에, 물론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죠. 이 조각들을 잘 조합하다 보면 이 전체 사이즈의 시퀀스를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조립할 수 있지 않을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샷건 시퀀싱, 그러니까 랜덤하게 잘라서 랜덤하게 시퀀싱 한 다음에 그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이 전체 프래그먼트의 DNA 시퀀스 서열을 얻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두 팀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른쪽이 그 퍼블릭 섹터 팀의 전략이라고 했죠. 먼저 라지 인서트 사이즈를 가지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놈의 각종 마커들을 찾은 다음에 그 마커들을 이용해서 어떤 라이브러리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찾아내고 나서 미니멈 타일링 패스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가지고 다시 여기 이제 생략했지만 또 다음 단계까지 나가서 계속 좁혀서 마지막에 아주 작은 클론을 얻고 나면 그 작은 클론들은 그냥 랜덤하게 잘라서 시퀀싱을 하고 그 시퀀싱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 조각을 얻어내는, 이 시퀀스 조각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퍼블릭 섹터 쪽의 전략이었습니다. 휴먼 지롬 프로젝트의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정리한 그런 것 중에 한 일부인데요. 보시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 퍼블릭 섹터 팀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전략들을 다양한 그룹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휴먼 지롬이 아닌 다른 이제 오가니즘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 시퀀싱 하기도 시작했고요. 또 다양한 마커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STS 마커들을 찾아냈다거나 각 크로모즘별로 뭐 어떤 모더레이트 레졸루션 또는 하이 레졸루션 맵을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논문을 냈고 한 3만 개 마커를 커버하는, 그러니까 30억 베이스 페어를 커버하는 3만 개 마커면 대략 평균 한 10kb마다 하나 뭐 마커에 지표가 있는 거죠. 이게 발표된 게 98년이죠. 그러니까 이 90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마커를 만들어서 어디에 뭐가 있느냐를 찾아내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한편 뭐 이렇게 약 클론을 만들고 뭐 백 클론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했고요. 또 일부분 골라서 아예 뭐 특정 휴먼 지롬의 특정 부분만 빨리 시퀀싱 하자 해서 뭐 T셀 리서치만 먼저 하기도 했고, 작은 크로모점부터 골라서 일단 해보자 해서 일단 이 22번 크로모점이 완성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9년에 최초로 하나의 크로모점을 완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섹터 팀은 일단 초창기에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대충 인프라와 클론들이 쌓이고 나면 막판에 시퀀싱을 왕창하겠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97년 논문에서 한 나온 이제 그림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약 클론을 통해서 백 클론을 찾아내고 백 클론들을 이렇게 메꿔서 전체로 백 클론들을 이만큼 다 얻어내고 미니멈 타일링 패스들을 이제 실렉션하는 과정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97년 현재 드립다 이제 이 백 클론들만 시퀀싱하면 되는 상황까지 거의 온 거 아니냐, 뭐 아직 안 됐냐, 이제 가능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즉 97년 현재 이제 이런 정도까지 와 있었다는 거죠.